자, 이쪽은 조선 후기 경제사하고 사회사입니다. 양이 좀 많은데 꼭 필요한 거 위주로 설명해 줄게요. 자, 조선 후기에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고 얘기합니다. 자본주의라고 보면 돼요. 일본 새끼들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했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야, 조선, 너네는 자본주의의 어떤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 너네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어준 거야. 고마워, 이 새끼들아.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도 자본주의적인 싹이 싹트고 있었다라는 논리 때문에 이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그 전에 조세라는 부분을 바꿉니다. 조세, 세금이에요. 조선시대 세금은 크게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세, 땅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공납, 가구별로, 집 호자거든. 그러니까 집별로 토산물을 내게 만들었어. 땅에다가 쌀을 걷든지 아니면은 집별로 토산물을 걷든지, 특산물, 보령으로 치면 뭐 대천김 이런 거 걷었겠죠. 그 다음에 역,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켰습니다. 다리 건설하거나 전쟁 나면은 군대 동원하거나.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요 세 가지로 이렇게 세금을 걷어 썼는데 요게 좀 개판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영정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대동법, 그리고 균역법, 이렇게 세 가지로 개편이 됩니다. 참고로 요거는 우리 세종대왕 할 때 배웠습니다. 이걸 세종대왕이 만든 공법이라고 그러거든. 공법. 중학교 때 했어요. 그래서 땅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6등급으로 차등해서 세금을 걷은 거야. 좋은 땅은 좀 많이 걷고 나쁜 땅은 적게 걷고 차등. 합리적이죠. 그리고 연분구등법. 그 해에 풍년이냐 흉년이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눠가지고 풍년일 땐 많이 걷고 흉년일 땐 조금 걷고. 합리적이죠. 세종대왕도 이거 만들어 놓고 지가 제대로 만들었는지 체크하고 싶어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전 국민들한테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민 투표했던 게 요거 투표한 거예요. 봤더니 과반수 이상은 찬성을 했지만 압도적으로 찬성한 게 아니라서 시간을 두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그래서 교과서에 자세히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법이라는 거, 이게 원래 쓰였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요 세 가지로 바뀝니다. 영정법, 풍년, 흉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눴었죠. 아니죠. 연분구등법이죠. 풍년, 흉년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9등급으로 나눴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제일 아래 등급, 토지 한 결당 쌀 4에서 6두 정도 거둔 것을 영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등 걷던 거 제일 아래 등급으로 걷겠다는 거지. 농민들 배려해 준 거예요. 왜냐면 조선 후기가 임진왜란 뒤기 때문에 전쟁 뒤라서 너무 어렵더란 사람들이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최하 등급만 받겠다. 풍년, 흉년 따지지 않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대동법이에요. 원래는 가구의 기준했었죠. 너희 집 대천김 10박스, 10박스, 10박스 가구별로 할당했었는데 이제는 토지에 기준합니다. 토지 있는 사람들한테 뭘로 냈냐면 이걸로. 토사물은 내기가 어렵잖아. 대천김 얻기 어렵잖아. 그래서 구하기 쉬운 쌀이나 동전 같은 거 구하기 쉬운 걸로 바꿔서 거둔 거예요. 이것을 대동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구별로 할당하던 것을 토지에다 할당했어. 그럼 토지 누가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지주들, 양반들. 그래서 양반들이 반대하면서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100년 걸렸대. 그리고 공인이라는 상이 등장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야, 정부는 보령에다가 대천김 할당한 것은 정부가 소비하기 위해서잖아. 근데 모든 지역에서 다 쌀로 낸단 말이야. 아니면 동전으로. 근데 궁궐에서 대천김도 필요하고 사과도 필요하고 뭐 만두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부는 각 지역에서 들어온 쌀이나 이 동전을 가지고 요 공인이라는 상인한테 시킵니다. 야, 공인, 야, 여기 돈 뭉태기로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궁궐에 필요한 물건 좀 사와. 그럼 얘한테 엄청나게 많은 돈이 가겠죠. 그럼 얘는 이 엄청나게 많은 돈 가지고 전국에서 사오겠죠. 그래서 이 공인이 돌아다니면서 물건과 돈이 엄청나게 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된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제도를 쓰시오 하면은 대동법, 관련된 상인, 공인.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원래 요 나이에 되는 사람들만 군대를 가든지 다리 건설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것을 바꿉니다. 균역법으로. 원래 군대를 직접 가는 게 아니야. 나중에는 그냥 돈 내고 면제를 받았거든. 그럼 국가가 그 돈을 걷어서 군인 사가지고 쓴 거였거든. 근데 원래 이걸 군포라 그러는데 2필을 원래 내게 썼어요. 근데 1필로 줄여줍니다.
전쟁 이후기 때문에. 그러면 2개 내던 거 하나로 줄였잖아. 그러면 국가가 원래 2개 걷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하나로 줄였으면은 빵꾸가 나잖아요. 이 빵꾸 난 부분은 어떻게 묶었냐면 결작이라 해가지고 토지 가진 사람들한테 한결달 쌀 이들을 추가로 걷었고, 그리고 선무 군관포라 해가지고 명예직이에요. 야, 너 돈 있지? 돈 좀 내봐. 명예직, 명예관직 줄게. 그래서 명예직을 팔던지 토지 가진 애들한테 더 삥 뜯었다라는 거. 눈치챈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요 3가지 제도, 원래 제도에서 바뀌었죠? 뭐 어떤 부분이 바뀐 것 같아요? 세금을 걷는 기준이 다 뭘로 바뀌었나? 요것도 토지. 이것도 부족분을 토지에다 매겼었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땅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매기는 부분으로 통일이 되는 게 큰 특징이기도 해요. 요 부분 약간 심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대동법 광해군 때 처음 시작했다라고 돼 있죠. 영화 어디에 나와요? 광해에 잘 묘사돼 있습니다. 자, 이제 농업 부분인데, 농업은 2가지로 나눠지죠. 논농사, 밭농사. 논농사는 쌀농사예요. 조선 전기에는 직파법이었어. 직접 뿌리를 팠자요. 쌀이 있으면 쌀을 그냥 여기 논에다가 그냥 던지는 거야. 팍팍팍팍. 그럼 막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막 자랄 거 아니야? 근데 농사 짓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잡초제거 하는 거거든. 이 새끼들이 영양분 다 빼앗아 가거든. 이걸 전문용어로 김매기라고 불러요. 김매기. 근데 김매기 할 때 이게 규칙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졸라 힘들어. 막 짜증나. 막 그냥 다 그냥 베버리고 싶어. 근데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법이 시행이 됩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나요? 이양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지 중학교 때 알려주는데, 이렇게 논 있잖아. 여기다 바로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야. 조그만 모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쌀을 이렇게 키우면은 막 자라겠죠. 어느 정도 자라면 이걸 이식시키는 거야. 줄자를 쭉 대고서 사람들이 팍팍팍 규칙적으로. 그러면 규칙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이 공간에 있는 잡초만 제거하면 되잖아 말이야. 그럼 노동력이 절감되죠. 잡초가 잘 제거되면은 생산량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키우는 동안에 여기에 보리를 또 키울 수가 있어. 보리가 좋은 이유는 꽁보리밥도 맛있지만 방구도 시원하게 잘 나오지만은 무엇보다 세금을 안 내. 보리는 쌀은 세금을 내는데, 그 사람들이 벼도 키우고 보리도 키우는 이모작을 졸라 많이 하는 거야. 왜냐면 보리는 세금 안 내니까. 여기서 키우는 동안에. 그래서 노동력도 줄어들고 수확량도 많아지고 엄청 좋죠. 근데 왜 그전에는 시행 안 했을까? 이거 고려 말부터 있었어. 이양법이 있기는. 조선 전기에도 정부가 하지 말라 그랬어. 야, 이양법 하지 마. 이렇게 좋은데도. 왜냐면 단점이 비가 안 오면은, 물이 없으면은 쫄딱 망하는 농사거든.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저수지 같은 것들을 막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가능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많이 확대되는 게 모내기법이고, 한마디로 졸라 좋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 데리고 이거 농사 짓던 거, 이제 원래 10명 가지고 하던 거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2명이면 충분하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8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야. 그 2명 가지고 하던 이 2명은 어떻게 될까? 10명 하던 거 2명이 하니까 더 많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광작이 가능해집니다. 넓은 광자. 적은 사람들이 넓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지. 10명이 가지고 하던 것을 심하면 나 혼자도 다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넓게 멀리 많이 농사 짓는 것을 광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2명은 부자가 되죠. 10명이 하던 거 2명이 다 헤쳐먹으니까 이 사람들은 부자 농민이 되는 거지. 이 쫓겨난 애들은 어떻게 해? 이제 농사 못 짓잖아. 야, 너네 필요 없어. 우리 둘 가지고 충분해. 꺼지세요. 어디로 꺼지냐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 지금 할 일 없으면 어디로 가 그냥. 자, 공사판 같아서 막 벽돌 나르고 막 하잖아. 속된 말로 노가다로 하잖아. 이때도 노가다가 생겨. 이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임노동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서 어디로 가냐면 도시로. 그 노래 기억나요? 화려한 도시를 찾아서 떠나간다. 조용필의 꿈이라는 노래인데, 우리나라 도시로 막 향하던, 일자리를 찾아서 향하던 걸 노래한 노래인데 드라마에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도시로 가거나 광산에 가거나 포구, 포자 붙으면 항구라 그랬죠. 항구에 일자리가 많거든. 우리 남포 이런데, 제물포, 항구를 포라 불러요. 그래서 이양법 덕택에
이렇게 농민들이 쪼개지고 때마침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노가다하러 간다라는 거. 이게 무엇 때문이다? 모내기법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밭농사에서는 윤작법, 조, 보리, 콩 이렇게 돌려서 심었었거든. 땅에 거름이 좋지 않아서 돌려 심다가 조선 후기에는 필요 없어. 상품 작물. 자기가 소비하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내다 팔려고 하는 상품 작물이 유행합니다. 이런 거. 자, 상업도 발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업이 되게 중요하지. 상품화폐 경제가 이때 등장하니까. 그래서 장시, 시장이라고도 하고 장시라고도 해요. 그래서 매일 일어나는 시장을 뭐라 부르냐면 상설시장이라 불러. 우리 상설시장 있죠? 그리고 5일 단위로 쓰는 거 5일장이라고도 하고, 이때 5일장과 상설시장이 등장합니다. 항구, 국경 이런 데서 상업이 발달해. 그러면서 상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시장 상인은 서울에서 있는 상인들이에요. 서울의 경복궁 앞에서 국가가 허락해줘. 야, 너네는 우리 국가의 물품을 납부해. 대신에 너네만 물건 팔 수 있게 독점권을 줄게. 그래서 얘네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독점권을 가져간 거야. 근데 또 다른 새끼들이 와가지고 막 자판 깔고 장사하네? 이 새끼들 삐지 안 삐져? 삐지잖아. 쥐들은 국가에다가 뭔가 내야 되는데 저 잡상인들이 등장한단 말이야. 잡상인을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난전이라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은 국가의 물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독점권을 얻었고, 만약에 난전이라는 잡상인들이 등장하면은 잡상인들을 금지시키는 권리가 있었어요. 방망이 준비해가지고 이런 잡사기 새끼들 해가지고 뚜까 패고 씨발 꺼져 씨발 이럴 수 있었어요. 이런 상인들을 시장 상인이라 불렀어.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정조 알아요? 정조 대왕이 금난 정권 없애버려. 야, 너네들만 하면 좀 그렇다. 해가지고 신해년에 통공을 해줘요. 이걸 신해통공이라 부르는데 금난 정권을 폐지합니다. 육의전이라고 하는 딱 하나 내버두고 걔네만 독점권 인정해주고, 야, 나머지는 금난 정권 하지마. 야, 잡상인 come here. 옥수수 쪄왔어? 맛있네. 니들도 해. 해가지고 금난 정권을 폐지해. 그러면 잡상인들이 많아지겠지.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 잡상인들이에요. 특히 경강상인은 배 타고 다녀. 배 타고 다니면서 물건 팔고, 얘네들은 육지에서 막 하는 애들.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금난 정권이 정조대왕 때 폐지되는 것을 신해통공이라고 하고, 이 사상, 난전이 크게 된다는 거. 정조 위에 많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5일장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5일장, 시장별로 날짜가 다르잖아. 날짜별로 다르면서 물건을 띄다가 팔고, 물건 띄다 팔고. 대천장은 몇 일장이에요? 38장이거든. 그럼 3일날 옥수수 띄어다가 웅천 2일 7일이면 가서 옥수수 팔고. 지난번 웅천 5일장 갔더니 나 깜짝 놀랐네. 너 수업하러 갔었을 때 옛날에 봤더니 막 전시돼 있어. 뭔가 봤더니 고기야. 족발인가 봤더니 개 그냥 털 뽑아가지고 삶아가지고 개를 그대로 전시해놨는데, 와, 나 선생님 개고기 먹긴 하는데 야, 이거 대단한데? 이게 웅천에 문화인가? 그래서 문화 충격 받은 게 아직도 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개 사다가 대천에서 팔고, 옥수수 사다가 여기다 팔고, 이런 상인들을 보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대동법 결과 등장하는 상이 있었죠? 공인. 대동법 결과 국민이 이걸 내니까 이거 가지고 공인한테 주면은 대량으로 정부가 필요한 거 물건 사다 바치는 거죠. 대량의 돈과 대량의 물건이 오고 가죠.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아까 요거 배탄 상인들이 경강상인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가서 여기서 물고기 띄다가 서울에서 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뭐 물건도 보관하고 운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잠도 자고 할 거 아니야. 이런 역할을 했었던 애들이 여각 객주라는 애들이에요. 원래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같이 씁니다. 여각 객주. 항구에서 물건을 운송하고 매매하고 숙박도 하고 금융업도 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항구, 우리 대천항에도 가면 이런 거 다 있잖아.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여각 객주라는 거. 대천항의 후손들은 여각 객주의 후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주로 대를 이어서 하지. 그리고 도고, 돈 졸라 많은 새끼들입니다. 그래서 독점적으로 도마상이라고 그러는데 독점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은 대상인을 도고라고 불러. 도고. 그래서 요 용어들 조선 후기 때 등장하고 상업이 발달했다라는 거. 자, 수공업은 뭐 만드는 거죠? 조선 전기에는
다 관영수공업이었어. 광업도 관영. 역사에서 관자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 국가가 운영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기술자들을 국가의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야, 너 물건 납부해. 야, 이거 필요하니까 만들어 와. 그래서 명단 만들고 관리했었어, 정부가. 근데 나중에는 개인한테 맡깁니다. 광산도 개인한테 맡깁니다. 왜냐면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야. 이거 공인이 정부한테 이거 받아가지고 여기 뭐, 야, 갤럭시 폰 200만 개만 만들어 와 한단 말이야. 근데 정부가 하면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민간인들이 합니다. 처음에는 선대제로 운영했대. 200만 개 만들려면 재료랑 돈이 필요하잖아. 수공업자가 그 돈이 없잖아.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기술자한테 야, 여기 10억 하고 재료 있어. 줄 테니까 만들어 와. 그러니까 먼저 재료랑 돈을 먼저 대여해주고 이걸 가지고 만든 다음에 납부하는 거지. 그것을 선대제라고 합니다. 먼저 대여해준다. 돈과 재료를 먼저 주고 그거를 수공업자들이 그거를 납부하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수공업자들이 자기들 공장 만들고 독립적으로, 좀 삼성 같은 데가 그런 거죠. 지들 공장 만들고 지들이 알아서 자금과 재료를 투입해가지고 갤럭시 만들잖아.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제트 플립도 그런 거죠. 독립수공업입니다. 삼성은 수공업자야. 자, 광업도 마찬가지야. 국가가 운영하다가 이게 수요가 넘쳐나니까 개인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물주, 저 새끼는 나의 물주야. 맨날 나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물주야. 돈 있는 애들. 물주가 금을 캐고 싶어. 자기는 기술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전문 경영인한테 맡깁니다. 물주가 떡대가 이게 떡대 아니에요. 저 새끼 떡대 졸라 큰데 이게 아니고 전문 경영인이야. 이 물주가 덕태한테 돈을 주면은 얘가 혈주, 굴 파는 기술자를 동원하고 이걸 나르고 단순한 작업하는 노동자들을 고용합니다. 이 노동자들은 어디서 튀어나왔어? 아까 여기 이런 애들. 그래서 물주가 돈을 대주면 전문 경영인 덕대가 혈주랑 노동자를 데리고 광산을 채굴하는 거야. 더군다나 중국은 화폐가 은이거든. 그래서 은의 수요가 엄청 많거든. 그래서 이런 게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국경에서 공식적인 무역, 개인적인 무역 이런 것도 있었고, 무역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상업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상평통보라는 제대로 만든 돈이 쓰입니다. 앞서도 돈은 있었지만 잘 쓰이지가 않았어. 거의 물물교환이었었거든. 근데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상평통보. 중학교 때 다 했죠. 오케이. 자, 신분제. 야, 조선 전기에는 원래 이렇게 법적으로는 양천제였어요. 고려하고 똑같아.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관리가 되는 지배층이 있었고 지배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양인은 또 세심으로 나눠집니다. 양반은 양쪽의 반이라는 뜻이야. 원래 문반, 무반 이걸 합치는 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 가족이나 친척들을 다 합쳐서 양반이라 부르는 거죠. 근데 양반들이 조선 후기가 되면 쪼개집니다. 분자 들어가면 쪼개진다라는 거야. 아까도 있었죠, 여기? 분. 뭘로 쪼개지냐면 권력을 가진, 서울에서 권력 좀 행사하는 양반들. 향반, 고향한 향자. 고향으로 쫓겨나서 찌그러진 양반. 잔반, 원래 고향에 찌그러져 있던 찌끄러기 잔반. 찌끄러기 잔자야. 그래서 양반들도 급이 달라. 그리고 중인, 중간계층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요 최상위층은 아니지만 좀 중간 애들. 그렇다고 낮은 애들은 아니고. 기술자들, 그리고 지방의 사또 아래 향리들, 그리고 관청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 서울이 뭔지 알아요? 홍길동이 가장 대표적인 서울이잖아.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 못 불러요, 씨발.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차별받았거든. 합성어야. 서자, 얼자. 서자는 아빠가 이제 첩을 뒀어. 세컨드, 서드 이렇게 새 엄마를 뒀는데, 새 와이프죠. 만약에 그 여자가 상민이야. 그러면은 서자라 불렀어. 근데 만약에 이게 첩을 뒀는데 첩이 노비네. 노비에서 태어난 아들이네. 그럼 얼자라고 불렀어. 그래서 서자, 얼자 합쳐서 서울이라 부릅니다. 첩의 자식들. 이해되죠? 첩이 평민이면 그 아들은 서자. 첩의 와이프가 첩이 첩민이면 얼자. 서자가 더 대우받는 거죠. 근데 아빠는 양반이란 말이에요. 좀 억울하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신분을 상승시켜 주세요. 좀 억울합니다. 저 반쪽 아빠는 양반인데 억울합니다. 신분 상승시켜 주세요 했는데 중인들은 별로 인정 안 해줬거든. 근데 서울은 데려다 썼어. 정조대왕 때. 그래서 유득공 알아요? 유득공 그런 애들. 걔네들이 서울 애들이거든. 그리고 상민들 거의 대다수가 농민이죠. 그리고 이런 애들도 있었고, 고려시대 농민은 뭐라 불렀죠? 백정이라 불렀었던 거 기억나죠? 자, 천민 대다수는 노비고 고려랑 똑같이 재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일찬즉천이었어.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노비면은 자식도 노비였는데 나중에 노비를 줄여 노비를 상민으로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세금을 얘네들이 내거든. 임진왜란 끝나고 나라 돈이 없으니까 얘네는 세금 안 내거든. 차라리 세금 내는 상민으로 이렇게 올려주거든. 그래서 노비 종목법을 합니다. 노비인데 어미 못자야. 엄마의 신분을 따라가는 거야. 만약 엄마가 천민이면은 그 새끼도 무조건 천민이고 엄마가 상민이야. 그럼 계속 상민으로 되는 거야. 그 확률이 50%가 되겠죠. 엄마가 상민이냐 천민이냐에 따라서 상민인 경우는 그 자식도 상민이 되면서 국가에 세금 내는 상민이 되는 거지. 그 정부 입장에서도 자꾸 이제 노비를 뭘로? 상민으로. 왜? 돈이 거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아예 순조 때는 아예 그냥 공노비, 국가에 매여있는 노비를 해방시켜 줍니다. 신분제가 점점점 와해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 잘렸지만 여기 신분이 많이 상승한 이유가 납속책. 임진왜란 끝나고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납속, 국가에다 돈 내면은 신분을 상승시켜 줬어. 그리고 임명장을 줬어. 공명첩, 빌공 이름명.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름을 빌어놓고 관직을 써놨어. 그래서 국가에 돈 내면은 여기다가 박종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이름만 써서 관직을 주죠. 물론 명예직이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요거마저도 갖고 싶었겠죠. 그래서 국가에 돈 내면 신분 상승, 그 임명장, 고명첩, 그리고 족보를 위조하든지. 우리 집안이 족보 위조한 것 같아. 우리 할아버지 양반이라는데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양반이 아니야. 장사권 출신인 것 같아. 그 군공, 전쟁에 공을 세우던가 아예 도망가던가 이런 식으로 신분이 많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서 양반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선생님 몸처럼 역삼각형으로 갑바가 졸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나 소나 다 양반이 되는 요 시기가 조선 후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조선 후기에 뭐가 많아진다? 양반. 개나 소나 다 양반이다. 우리 집안. 우리 할아버지 너무 싫어하려나? 우리 집은 원래 장사하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향촌. 마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위양서 기억나나요? 사또 오면 자문해주던 양반기구, 서원, 향약 이런 걸 통해서 양반들이 힘을 좀 행사했었거든. 근데 시대가 변했어. 왜? 사회. 방금 본 것처럼 개나 소나 다 양반이 됐어. 그리고 경제적으로 평민들도 돈을 졸라 많아졌어. 신분은 평민이지만 돈이 많어. 야 양반, 네 신분 나보다 높지만 찌질한 그지네. 그리고 나도 양반이야. 해가지고 조선 후기에는 신양이라는 게 생겨. 새로운 신자, 구향, 옛날 구자. 오리지널 전통 양반들하고 이렇게 돈을 좀 본 새로운 양반들이 배틀 뜹니다. 이걸 게임으로 만든 게 배틀그라운드. 알아요? 배틀그라운드? 그래서 이걸 향전이라 불러. 마을에서 전쟁이 벌어졌어. 지금처럼 청소년 전쟁이 아니라 으르렁 싸움하는 거야. 으르렁 하니까 떠오르네. 옛날에 저기 가수 중에 엑소라고 있었어요. 엑소 노래 중에 으르렁 이런 게 있었거든. 그거 듣고 저런 것도 노래야? 무슨 으르렁 뭐 노래 불러. 그냥 개새끼 데려다가 대가리 펑 치면 으르렁 되는 그거 찍으면 그게 더 리얼하지 않을까. 그래서 으르렁 되는 향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령이 사또잖아. 사또 누구 편 드는지 알아요? 신양 편 듭니다. 얘네가 뭐가 많아? 쩐이 많거든. 그래서 쩐을 받고 수령하고 신양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얘네들은 싸우면서 지들끼리 힘이 약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양반은 약해지고 사또가 힘이 졸라 세지는 시기가 요 시기라는 거지. 그 요때는 여성의 지위가 하락합니다. 성례학이 들어오면서 성례학은 여성 위주의 사회이거든. 우리 고려시대 배웠죠? 남녀평등. 그 남녀평등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근데 조선 후기 때 여성이 거의 낮춰집니다. 그래서 요 사례들은 앞서 봤으니까 생략. 그래서 여성은 약해지고 남성 중에서도 첫째 아들만 대우를 받는 이러한 시대가 조선 후기라는 거. 그래서 고려랑 조선 전기까지는 남녀 평등, 조선 후기부터 이런 사례를 봤었을 때 남성 위주 사회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서민 문화가 발달합니다. 왜? 서민들이 뭘 벌었어? 돈 벌었거든. 그리고 서민들이 개나 소나 다 양반됐거든. 그래서 또 서당이란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똘똘해지거든. 사람들이 배가 불러 이제 똘똘해졌어. 문화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누리는 문화들 이런 것들 우리 중학교 때 자세히 배웠으니까 생략. 그리고 이 당시 때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고 개나 소나 다 양반되고 하는데 아직도 조선은 성리학의 국가야. 사람들이 돈만 주고 벤츠 타고 다니고 막 갤럭시 들고 다니고 아이폰 들고 다니는데 공자왈 맹자왈 이러고 앉아있어. 심지어는 이따 보겠지만 노면도 못 살겠다고 막 고추 뜯어가지고 막 돌리고 있는데 공자왈 맹자왈 이러고 앉아있어. 현실 사회를 해결하지 못하죠. 너무 비현실적이고 탁상 공론적이야. 그래서 실학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야, 백성도 못 살겠다고 고추 자르고 돌리고 앉아있는데 공자왈 맹자왈 이러고 있냐. 실질적인 학문을 하자. 실학.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토지 제도를 바꾸려고 했던, 그리고 상공업을 발전시키려고 했었던. 토지 제도는 뭐냐면 땅이 있으면 이 땅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걸 땅이라고, 토지 제도라고 해. 토지 제도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땅을 주자. 그래서 유용호는 균전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분이, 내 신분이 있죠? 신분에 따라서 땅을 주자. 좀 차등 있게 주자. 높은 놈은 좀 많이 주고. 그래서 이걸 균전론이라고 하고, 이건 한전론. 땅이 있으면은 요 땅은 영업전이라고 해가지고 매매를 금지시키자. 그럼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요거는 매매하겠지만 요거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거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영업전, 땅을 제한하자. 매매를. 정혁은 여전론을 주장합니다. 땅이 있으면은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농사 짓는 거야. 다 같이 농사 짓고 나중에 수확물 있으면 나눠 가질 때 뭐 날짜를 따져가지고 일 많이 한 애들한테 더 주자. 그래서 공동농장, 공동경작. 그래서 정혁용 사회주의적인 색깔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지제도를 바꾸자라고 주장하는 개혁가들을 실학자라 부릅니다. 근데 또 청나라한테 영향을 받아서 상공업 발전시키자는 애들, 유수원, 직업의 평등이다. 양반, 상민, 뭐 상인, 평민 똑같다. 직업평등. 이거 신분평등이구나. 이거 직업평등. 상인이든 농민이든 똑같다. 그리고 기술, 홍대영. 이게 중요합니다. 박지원과 박제가는 공통적으로 수레나 선박 같은 거. 청나라 가서 봤더니 수레랑 선박들이 다니면서 유통. 이거거든. 근데 박제가가 좀 중요한데 소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슨 비유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물. 전하, 소비를 강조하십시오. 우물이 있으면 물을 퍼써야지 아래에서 새로운 물이 샘솟아서 깨끗한 물이 도는 것처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고 물건을 소비를 해야지 물건을 만들고 돈이 유통되고 깨끗해집니다. 경제가 좋아집니다. 소비를 강조했던 우물 비유, 박제가가 중요하죠. 박제가가 쓴 책이 있죠. 북학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을 따서 이 사람들을 북학파라고도 부릅니다. 북학파. 자, 그리고 농민들이 봉기하는 건 우리 중학교 때도 강조했었고 앞서 잠깐 나왔어요. 세도 정치기 배웠죠? 소수 관민 권력을 독점하는. 왜냐면 순조, 헌종, 철종 나이가 어린 왕들이 있으면서 왕의 외척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했죠. 안동 김씨, 풍양조 씨. 그래서 얘네들이 관직을 어떻게 했어요? 돈을 받고 팔았죠. 그래서 돈줄로 주고 된 관리, 이 쓰레기들을 탕간놀이라 불렀죠. 그래서 전국이 꽥꽥. 그리고 백성들을 수탈한다고 그랬었죠. 지들이 투자한 거 있으니까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백성들한테 회수하죠. 그래서 그 당시 세금처럼 운영되었던 삼정을 개판으로 운영하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전정, 군정, 황곡. 전정은 뭐예요? 토지에다가 세금 매기는 거였죠. 군정, 군포를 걷는 거였어. 환곡, 곡식. 그래서 곡식을 빌려주고 10분의 1 이자를 받아서 원금과 같이 회수하는 거거든. 이거 원래 백성들을 위한 제도였어. 야, 곡식 없으니까 빌려줄게. 세금은 10분의 1만 내. 이거였는데 그냥 나중에 강제로 막 꿔준다 그랬죠. 세금도 10분의 1이 아니라 이자도 10분의 1이 아니라 막 100배 오버했다. 2배, 3배 막 엄청 띵쓰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필요도 없는데 강제로 빌려주고 삥 뜯어갔던 고리 환곡제. 우리 정도 이상으로 삥 뜯어갔고. 근데 군포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랬었죠. 군정. 그래서 원래 요 나이만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아까 나왔었잖아요.
요게 이제 군정이 되는 건데, 요 나이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갓난아기한테도, 심지어 죽은 할아버지한테도 세금을 삥 뜯었다 그랬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런 것도 세금 내면은 부담스럽잖아. 그럼 도망가. 그럼 이거 누구한테 불린지 알아요? 옆에 이웃집한테. 이걸 인징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웃집도 도망가 버려. 그럼 누구한테? 먼 친척들한테, 다른 마을에 사는 친척한테. 이걸 족징이라 불러요. 그래서 인징, 족징. 그래서 이렇게 갓난아기한테 물리는 것도 뭐라 부르냐면 황구첨정이라 불러요. 황구첨정. 누를 황, 누런 입, 황구. 애기 입이 노랗다고 생각했나 봐. 노란 입에도 세금을 떼겼다. 그 죽은 사람한테도 백골징포. 뼈다구한테도 세금 물렸다. 황구첨정, 백골징포, 인징, 족징. 이런 단어들이 이 군정의 폐해를 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이 이상하고 먹혔다고 그랬잖아.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부부가 있는데, 농민 부부인데 남편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냥 허리띠를 푼다 그랬잖아. 진짜 풀었는데. 풀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 팬티를 내리고 가위 준비해가지고 자기 생식기로 잘랐잖아. 그 막 엄청 아파하고 와이프도 아이고 그거 아까워 이러고 있고. 왜 자른다 그랬어요? 남자들 이거 있으면은 군정 내야 되니까. 군정 못 내니까 자기네 속 끌고 가니까 씨발 똑같은 세상 해가지고 딱 잘라버렸잖아. 그래서 이걸 들고 휙휙휙휙휙휙 돌리면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 대표적인 반란이 홍경래난 임슬 농민봉기라고 앞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살기 어려우니까 저항도 하지만 흉흉한 소문들 막 돈단 말이야. 정감록. 정씨성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바꿀 것이다. 이씨 조선이 망하고 정씨 도령이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미륵불이 올 것이다. 그리고 무당 같은 거 믿는 거 유행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천주교가 들어오네. 서학이라는 학문으로 들어왔다가 종교로 자리 잡고 또 인간평등까지 주장하네. 사람들 씨발 족같은 양반들, 난 천민인데 인간평등 좋네. 이거 했더니 초코파이도 주네. 좋네. 동학. 이게 원래 서학이라 불렀는데 반대하는 동학. 그래서 전통 종교 짬뽕 시켰고 천주교까지도 짬뽕 시켰고 얘네도 평등 사상을 주장하죠. 그래서 인내천이라고 해서 사람은 곧 하늘이다. 너도 하늘이고 쟤도 하늘이고 모두 하늘이네. 나도 하늘이고 그건 다 평등이네. 그래서 평등을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사회가 오히려 사람들의 불만이 막 해소도 되고 정부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농민들이 저항을 합니다. 뭘 들고? 휙휙휙 꽂혀들고. 처음에 소극적으로 저항했어. 몰래 소청. 보령시청에 찌르는 거야. 우리 대천중학교 교장선생님 뭐 했어요? 그래서 찌르는 거지. 우리 남포 동사무소 뇌물 먹었어요. 우리 저기 사또가 나 삥 뜯었어요. 찌르는 거야. 벽서. 벽에다가 몰래 쓰는 거지. 웅천 사또 이민영이가 삥 뜯어갔어요. 이렇게. 투서. 몰래 막 편지 보내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먹히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반란이 일으킵니다. 홍경래는 평안도 차별의 원인이었어. 거기 있던 광부들하고 돈 많은 상인들하고 같이 일으키죠. 평안도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은 대대적으로 여진 애들이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차별을 했었대, 실질적으로. 그래서 차별의 원인이었었고, 살기 어려운 것도 같이 있고, 임술 농민 봉기, 임술년에 농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 전국적으로. 그 시작이 어디냐면 목걸이로 유명한데 진주. 그래서 진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다들 꽂혀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정부가 요거 삼정 이것 때문에 들고 일어나잖아. 요거 해결하려고 삼정이정청이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하지만 해결 못했고, 이거 뭐라 쓴가? 암행어사 있죠? 요 쓰레기 같은 탐관오리들 단속하려고 몰래 관리를 파견해서 체크하는 거지. 이런 암행어사 제도가 이때 많이 운영이 됐었다고 하죠. 자, 자료 좀 볼게요. 자, 공납의 개혁. 아까 공납 개혁한 게 대동법이었었죠? 대동법이 중요한 이유, 집별로 할당하던 것을 토지로 바꿨죠? 양반의 반대가 있었고, 토삼을 내던 것을 구하기 쉬운 쌀이나 동전으로 내게 했었죠? 그럼 정부는 쌀이나 동 가지고 이 돈을 공인한테 주죠? 그럼 공인은 필요한 거 물건을 사다가 국가에다 바치게 되죠? 보다시피 돈과 물건이 많이 유통이 되죠? 여기서 수공업자들이 물건 졸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가 졸라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대동법 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그리고 신해통공, 아까 얘기해줬죠?
신해년의 통공, 뭘 없앴다? 금난장권을 없앴다. 그래서 유기전은 예외야. 얘네 위에 난전을 금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없애라. 이것을 금난정권이라고 그랬죠. 이거 없어지고 수많은 뭐가 많아졌다? 상인들이 많아졌는데 그 상인들을 사상이라고 부른다. 자, 우리나라는 바다가 많다. 그래서 바다에 이 사람 책 보니까 바다에서 상업이 발달했다. 포구 상업이 발달했다. 허생전이란 소설 읽어본 적 있어요? 색깔 넣었는데 박지원 아까 나왔었죠. 북학파 상공업 중시자. 이 사람은 글도 잘 써. 허생전이라고 글을 썼는데 허생이 한 활동을 글로 써놓은 거예요. 허생이라는 사람이 과일을 싹 사들였대. 조선에는 과일 싹 사들여. 그것도 2배나 주고. 상인들 신났지. 뭐 씨발 2배나 주고 사과를 사가? 이것도 사가. 옆집 거 내가 줄게 2배씩. 2배 받아가서 좋아하는데 문제는 잔치, 제삿날 과일이 필요하잖아. 근데 얘가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2배 주고 산 거를 나중에 10배를 받고 판 거야. 그럼 돈 졸라 많이 벌었겠죠. 이런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도고, 재버리는 거죠. 이런 도고도 등장한다라는 거야. 대표적인 도고 애들이 이런 애들이야. 만상, 유상, 송상, 내상 이런 애들. 특히 여기 내상은 일본과 결해, 만상은 중국과 거래. 그 여기서는 평양에 있었던 유상, 그 다음에 여기 송상이 있죠. 개성상인이라고 하는데 이 만상과 내상을 연결해주는 중간 상인이기도 해요. 인삼을 취급합니다. 그리고 시전상인 아까 얘기해줬죠. 정부 앞에 있으면서 금난정권을 휘두르던 애들. 경강상인은 뭐 타고 다닌다? 배 타고 다닌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인천 이런 데다가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물건 떨구면은 여기서 물건을 보관하고 운송하고 매매하고 금융했었던 어떤 애들이 있었죠? 여각객주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 때 모습이라는 거. 보다시피 물건과 돈이 엄청 유통이 되죠. 그리고 조선 후기는 모내기법이 유행했었죠. 노동력 절감, 생산량 확장, 광작 가능해졌고, 그리고 이모작도 가능해졌다. 그 상품 작물을 많이 재배했었죠. 우리 학교 애들이 좋아하는 담배 이런 것들. 지금 담배 쓰는 모습이야 이게. 우리 대천중 애들 선조일지도 몰라요. 그 민영수공업. 너 이름이 민영이잖아. 너 이름 나온다 야. 민영수공업. 국가가 하던 것을 이제 사람들이 해. 대전간의 모습이에요. 민영광업. 지금 금 캐는 거네. 상평통보. 조선후기 때 가장 많이 쓰인 화폐. 뭐라고도 불러요? 엽전이라고도 부르죠. 동전이라고도 해. 우리가 쓰니 동전이라고 그러잖아. 짤랑거리는 거.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엽전, 동전. 자, 신분. 원래 양천제였지만 4가지 신분으로 운영이 됐었다고 그랬죠? 얘네가 지배층, 피지배층.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마디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었다? 이렇게 개나 소나 다 양반이 되었다. 그래서 신분제가 동원하는 것이 양반저 소설에 나와. 한 양반이 빚을 졌대. 그랬더니 어떤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나 봐. 이 기회에 내가 양반 신분을 사서 가지는 것이 어떨까? 돈 주고 양반 신분 샀다라는 게 소설에 나옵니다. 공명처, 빌공 이름명, 이름이 비어있죠? 그래서 돈 내면 여기다 자기 이름 이민영 써주는 거야. 너가 민영이냐 민형이냐? 민영이지. 그래서 이렇게 관직을 살 수 있었어. 그 양반이 보다시피 가면 갈수록 어때요? 많아지죠? 이렇게 갈수록 많아지고. 자립적이. 양반이야. 양반의 와이프고. 그 양반들이 성리학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하고 있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양반의 자식도 서당에서 공부하는 교육이 일반화됐죠. 그 향전. 마을에서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신양과 구양들이 배틀 뜬다. 그래서 누가 싸졌다? 싸우면 약해지니까 특히 또 신양이 돈 찔러주잖아. 그래서 사토들이 힘이 졸라 싸졌다. 그리고 실학, 공자왈, 맹자왈, 성리학이 사회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또 다른 부분의 개혁을 꿈꿨던 실학. 그래서 이게 한전론. 영업전은 매매를 허락하지 맙시다. 여전론. 일여에는 여장을 두고 얘가 함께 농사를 짓게 하고 얘가 일일이 누구누구 농사했는지 기록했다가 분배하자. 박제가 소비 강조했었다 그랬죠? 재물은 샘과 같다. 우물 비유. 그리고 북학의, 여기서 북학파란 이름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조선 후기 밀란. 철종 때 이런 기록이 나와. 반란 일으킨 난민들이 일어난 것은 삼정이 문란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정이 물란한 것이 원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죠. 홍경래는 평안도 지역을 썩은 흙과 같이 버렸다. 정부가 평안도 버렸대. 심지어 노비 새끼들도 뭐라 그러냐면 평안도 놈들이라고 한대. 노비한테도 이런 표현 들으니까 빡동 거지. 임술련의 농민들의 반란. 백낙씨란 요 관리가 있었는데 요 새끼가 깝쳤나 봐. 그 진주에서 시작했대. 그래서 진주, 백낙신 이런 단어 나오면은 임술 농민 봉기입니다. 그래서 홍경래 나는 여기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이고, 그리고 임술 농민 봉기는 여기 진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나는 요 시기 때 등장하는 게 흥선대원군입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볼 거고. 자, 최종 정리할게요. 자, 조선 후기에는 조세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죠.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그 중에서 대동법이 제일 중요하다. 토사물 내던 것을 뭘로? 쌀, 옷감, 동전으로. 그리고 가구에다 할당하던 것을 토지에다 할당. 그러면서 공인이라는 게 등장했죠. 그래서 공인의 활약 덕분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었다라는 거. 그 논농사에서 모내기법, 이양법이라는 게 중요했었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었고 광작도 가능해지고 부자 농민도 생기지만 때마침 상업이 발달해서 얘네들이 여기 가서 노가다했다. 그리고 상품 작물이 많이 개발이 되었다. 대천중. 그래서 상업. 자, 상업이 발달하는데 여러 가지 상인들이 등장했었죠. 그중에 우리가 기억할 거 공인, 대동법 결과 등장하고, 그리고 금난 정권이 폐지되면서 수많은 난전들이 등장했죠. 그중에 허생과 같은 도고, 독점 상인도 등장했었고, 국가가 던 것을 이젠 다 민간인들이 이렇게 됐었고, 상평통보 많이 쓰였고, 신분 이런 등의 방식으로 요 백불뜨기가 선생님처럼 갑바가 커졌다고 그랬었죠. 선생님 몸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 5년 전만 해도 이랬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자, 향촌사회. 옛날 양반들과 새로운 양반들이 배틀 떴죠. 배틀그라운드. 그래서 얘네들과 결탁한 수령이 힘이 세졌다라는 거. 여성은 성략이 들어오면서 유행하면서 하락했다라는 거. 언제부터? 조선 후기부터. 서민문화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 발달했었고, 그리고 토지제도 바꾸자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상공업 발전시키자는 이런 사람이 있었고, 특히 박제가의 소비를 강조한 부분이 특징이었었죠. 박지원도 유명하고. 자, 농민들이 세도정치 때 반란 일으킨다 그랬죠? 고추 잘라서 빙빙빙 빙빙빙 오케이. 자,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 주된 직접적인 계기였었고, 저항을 한다라는 거. 홍경래는 지역차별과 연계돼 있었고, 임술 농민분기 전국적으로 이런 거 했지만 미봉책이었었다라는 거. 반복되죠. 대동법 결과. 여기 공인 등장하는 거 이해하면 되고, 신해통공, 금난정권 없앤 거. 그리고 박지원 허생전 보면은 도고 관련된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 모내기법 유행했고, 조선 후기에 상품작물 재배되었고, 민자 들어가는 거. 넌 까먹으면 안 되죠. 민영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평통보. 그리고 요 지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 사상들도 있고, 배 타고 다니는 경강상인. 오케이. 신분구조가 계속 반복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신분자가 동의하는 부분이 나오죠. 돈 주고 사는 거, 공명첩, 돈 찔러주면 이름 써주는 거, 양반수 증가했고, 양반들도 상업에 종사했고, 향전, 배틀 떴고, 그리고 사료로서 토지제도 개혁 바꾸자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는 상공업 바꾸자는 부분이고, 그리고 삼정의 문란이 조선 후기 농민 봉기의 원인이었었고, 대표적인 농민 봉기에 대한 사료들, 그래서 진주, 백낙신, 이 지도로서도 여기는 홍경래난, 이 아래 부분은 진주 농민 봉기. 이걸 해결하고자 등장한 사람이 흥선대원군.